한국은 미국이 먹여 살린 최빈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거기다 미국을 싫어한다는 잘못된 편견도 틀렸다는 것을 알았죠. 혹시 한국에서 뇌물 받으신 건 아닌가요? 미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후 가장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미국인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신탁통치와 한미동맹을 빌미로 방위비를 무한정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싫어하는 것일 뿐. 한국을 좋아해서 여행 오는 미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미국 여성은 한국 여행 중 자녀가 큰 사고를 치게 되면서 엄청난 모욕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보다 상냥했던 한국인들의 태도 때문에 아주 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 가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 최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시카 로렌츠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미국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배웠죠.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배웠어요. 학교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웠던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 정부 때문이었죠.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대학교 동기로 저와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중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된 거죠. 한참 동안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미국이 한국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미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군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그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의 손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희의 토론은 언제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같았던 그런 관심도 어느 순간 사라지더군요. 졸업을 위해 학점을 관리해야 했고 경쟁이 치열한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현실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내에선 그런 감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에 한동안 잊고 살았죠. 그 시간 동안 남편과 결혼했고 예쁜 딸 페리스 포바니엘도 낳았어요. 단란한 가족을 꾸리며 작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페리스 포바니엘이 잠들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하는 대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부부라 이렇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이야기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죠. 저녁 먹은 걸 치우고 페리스 포바니엘을 재우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마치 페리스 포바니엘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페리스 포바니엘이 잠자리에 들고 저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남편이 잘 마시지 않는 술을 가지고 앉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먹을 안주를 꺼냈는데 심장이 쿵쿵대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술을 따르고 마시고를 반복하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무슨 말을 꺼낼 것처럼 쳐다보고 다시 술을 먹고를 반복하더군요. 한참을 남편이 그러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다 겨우 어렵게 꺼낸 저의 말은 안 좋은 일이냐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으니 내 걱정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편은 말없이 술을 다시 따르고 제 눈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힘없이 끄덕였어요. 그리곤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국에 가는 게 뭐 그리 큰 걱정이냐고 출장 다녀오는 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남편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짧은 출장이 아니라 길게 가야 하는 거냐며 걱정스러운 듯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의 답을 듣고 저는 남편이 마시던 술잔을 가져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적어도 몇 년은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혼자 가는 게 아닌 온 가족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남편과 대학 시절 밤새며 나누었던 한미 관계의 실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국인을 싫어한다는 사실도 생각났죠. 그 생각이 나자마자 어떻게 페리스 포바니에를 데리고 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이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 그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른이잖아요. 하지만 페리스 포바니엘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페리스 포바니엘이 가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며 페리스 포바니엘과 저는 미국에 남아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각은 달랐어요. 한국인이 미국인을 싫어하더라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이번 기회가 딸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국행은 불안했어요. 최선의 선택이 맞을지에 대해 매일 남편과 고민하며 일단 부딪혀보자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한국 출장 그리고 저와 페리스 포바니엘의 한국 여행 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낼 집을 남편 회사에서 구해줘서 한국으로 갈 때 크게 준비할 건 별로 없었어요.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감정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보니 미국에서 제일 큰 LA 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LA 공항보다 깔끔하면서도 거대해 보이더군요. 아마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미국을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미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미국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돼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의문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퇴근 시간과 가까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영어로 된 안내 문구도 있어서 지하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에 도착했지만 지하철 표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도 하고 표 끊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희는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방법을 검색한 사이트를 보여주며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할아버지 도움으로 쉽게 지하철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가 지하철표를 끊고 들어가는 걸 보시더니 나갈 때 반납해서 반환금을 챙기라며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더군요. 페리스 포바니엘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던 길을 멈춰 한국인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페리스 포바니엘의 머리를 쓰다듬어줬고 우리 가족은 기분 좋게 지하철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한국인이 미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았기 때문에 짧지만 지금까지 느낀 느낌들을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한국 생활의 시작이 무난해서인지 일상 역시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페리스 포바니엘이 기특했어요. 페리스 포바니엘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의 국제학교를 알아보았고 입학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에는 미국과 한국 이외에도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리스 포바니엘이 잘 지낼 수 있을지가 항상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의 걱정과 다르게 페리스 포바니엘은 다양한 국적 아이들과 잘 지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국인 친구 이름이 나오더군요. 정말 의외였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별다르게 영어 공부를 시킨 적 없고 남편의 한국 출장이 결정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알려주기 시작해 영어가 서툰 페리스 포바니엘이었어요.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와 영어, 그리고 알려주지 않은 한국어까지 섞어가며 의사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정말 예쁘게 보이더군요. 걱정했던 것보다 페리스 포바니엘은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교적인 페리스 포바니엘 모습에 한국에 온 게 어쩌면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며 걱정했던 우려와 다르게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온전히 페리스 포바니엘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일 낮에 시간이 많았어요. 페리스 포바니엘 역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저학년으로 학교가 일찍 끝나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페리스 포바니엘과 손을 잡고 시내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복잡하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관광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페리스 포바니엘이 만화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해 시내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분명 알아봤을 땐 지하철역을 나와 직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주위를 살피며 걸었는데 전혀 다른 곳이 나왔죠. 다시 뒤돌아 지하철역으로 갔고 출구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걸었는데 아까와 똑같은 곳으로 제가 찾아왔던 길이 틀렸는지 도무지 만화박물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한국인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 도움을 주셨던 게 한국인 할아버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당연히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들으시더니 위치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마 제가 찾아본 정보는 그 전에 올린 것 같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옮긴 위치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길을 건너 모퉁이를 돌면 된다고 손으로 위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횡단보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페리스 포바니엘이 저와 붙잡은 손을 뿌리치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길을 건너면 된다는 소리에 뛰기 시작하는 페리스 포바니엘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페리스 포바니엘은 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도로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승용차가 페리스 포바니엘 바로 앞에서 긴급하게 멈추더군요. 다행히 페리스 포바니엘을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는 차 덕분에 연달아 뒤의 차도 멈추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제서야 페리스 포바니엘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페리스 포바니엘에게 저는 뛰어갔고 페리스 포바니엘은 놀랐는지 그 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고 저 역시 페리스 포바니엘에게 다가가면서 속으로 상당히 긴장했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아이 문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호되게 혼나고 멈춘 차량에 운전자들이 내려 다들 한마디씩 욕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동안 도로 한편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죠. 그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 얼마나 심한 욕을 들어야 할까? 긴장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한국인은 페리스 포바니엘에게 다가가자마자 페리스 포바니엘의 무릎을 살폈어요. 차가 급정거로 정차하면서 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페리스 포바니엘이 넘어지는 걸 보았는지 무릎이 까지지 않았을까? 걱정한 거죠. 저는 운전자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놀랬을 페리스 포바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페리스 포바니엘에게도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어떻게든 한국인들을 진정시키고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좀 전에 제가 길을 물어봐 길을 알려주셨던 할아버지였어요. 제 뒤를 따라오셨는지 페리스 포바니에로와 저에게 괜찮냐고 짧게 물으시곤 운전자를 향해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기 시작했죠. 운전자는 당황했지만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뒤에 차들이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 빵빵거렸지만 이내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상황은 생각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빠르게 정리되더군요. 급정거를 한 차량이 큰 소리로 혼내거나 욕을 안 한 것도 신기했는데 뒤에 있는 차량들도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였어요. 모든 차들이 다 정리되고 페리스 포바니엘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인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셨어요. 페리스 포바니엘 손에 쥐어주시면서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는 뜻이라며 건너면 안 된다고 다정하게 알려주시더군요. 페리스 포바니엘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먹어도 되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고 이내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을 먹더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 친절한 한국인들인데 저와 남편은 겁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같은 한국인을 대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친절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에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국에서 오늘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 한국인이 미국인을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답니다. 저 역시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릴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성인처럼 행동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페리스 포바니엘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바른 아이로 컸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페리스 포바니엘을 키우는 게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남편과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출장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은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친절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 한국인은 국적을 이유로 개인을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텐데요. 특히 아이를 향한 친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곤란해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거기는 소독이나 제대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것 맞니? 엄마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 맞아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살리고 싶은데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여기 엄마를 붙잡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최첨단 의술을 전공한 포비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제가 공부를 잘했기에 좋은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늘 희생하셨어요.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저는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대학 시절 저는 로봇 수술과 신약 개발에 푹 빠져 지냈어요. 최첨단 의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매료되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뉴욕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연구에 매진했죠. 저에겐 환자를 치료할 때 늘 지켜온 믿음이 있어요.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로 보지 않는 거죠. 10년간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의사에겐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최신 의술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양손에 들고 달려왔던 어느 날 난관에 부딪혔죠.
제 어머니가 심각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인데 어째서 엄마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미국에서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수백 명의 최고의 의료계 인사들이 모인 이권이 있는 의료기술 컨퍼런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시작하려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저는 포비엘 박사입니다. 특히 수술용 로봇과 최신 제약 치료 분야에서 저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죠. 교수이자 연구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려온 청중들 앞에서 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로봇 정밀도의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그래프와 이미지가 제가 말할 때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장식했어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개발된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서양 의학이 달성할 수 있는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손톱보다 작은 절개를 통해 1mm 이하의 정확도로 수술할 수 있는 최신 로봇 시스템의 복잡성을 설명했어요. 청중을 힐끗 보니 저만 감명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았죠. 고개를 끄덕이고 펜으로 메모하고 발견의 에너지가 만져질 듯 했어요. 물론 약간의 논평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죠. 일부는 강력한 증거가 부족한 전통 요법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양의학을 약간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과학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미국의 의료 혁신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즐거운 동의의 물결이 퍼졌죠. 그러나 교만은 몰락전의 징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저는 세상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악수하러 왔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칭찬이 오갔죠.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보통 컨퍼런스 중에는 핸드폰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꺼내 화면을 봐야 할 것 같아 보게 했죠. 어머니가 계시는 워싱턴 요양원에서 온 암호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중하게 소용돌이치는 대화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복도 구석을 찾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속에서 가라앉는 느낌을 무시하려 했죠. 상대편 의사가 말을 시작했을 때 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포비엘 박사님,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겪고 계신 신경학적 증상들 최근 검사 결과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해하려 애썼어요. 한때 활기찼던 어머니가 서서히 시들해지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기서 고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것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미국 의학의 힘 아니었나요?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표준 치료법은 최소한의 효과만 있었습니다. 의사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어머니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실험적 치료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포비엘 박사님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무감각하게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귀에서 전화기를 내렸어요. 제 머리는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제가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잠겨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괜찮으신가요? 걱정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잠시 망설였어요. 먼저 떨쳐버리고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의 부드럽고 진실된 태도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죠.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제 목소리의 떨림에 놀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여기 미국의 의사들은 별다른 답이 없어 보여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되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정철현 박사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 출신 종양학자예요. 지금은 여기 뉴욕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포비엘 박사입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정철현 박사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당신의 상황을 감안할 때 참석할 만한 발표가 있어요. 그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어요. 서울에서 온 신경과 전문의 박사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선구적인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 연구이지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의학 그건 정확히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죠. 솔직히 관심사도 아니었고요. 제 영역은 첨단 기술 엄격한 시험과 데이터였어요. 그 어떤 전통성에 대한 언급은 제 머릿속에 경고음을 울리게 했죠. 그러나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친 눈빛 한때 흔들림 없던 손이 이제는 떨리는 모습, 지난 방문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도와달라는 무언의 호소,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제안 감사드립니다. 정철현 박사님, 아마도 저도 참석해봐야겠네요. 우리가 헤어질 때 정철현 박사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어요. 시계를 흘끗 봤어요. 발표는 몇 분 뒤에 비올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죠. 서두른다면 아직 맞출 수 있었어요. 어깨를 폈고 결심을 모았어요. 그리고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죠. 박준서 박사가 연단에 오르고 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저는 홀 뒤쪽으로 또렷이 들어갔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고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억양 있는 영어가 또렷이 울렸고 저는 좌석에서 앞으로 기울이며 노트에 펜을 들었어요. 회의적일지 모르지만 공정한 청취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메모를 끄적이며 앉아있는 동안 잘 모르긴 했지만 변화의 바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비는 강의실에서 이 눈에 띄지 않는 발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자랄 아이디어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거죠. 박 박사의 발표 후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제가 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항상 서양 의학이 선진 기술과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의실을 나와 뉴욕의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한 곳에 앉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모두 자신만의 삶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으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너무나 활기차고 생기 넘쳐 보였어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쇠약하고 지친 모습과 연결짓기 힘들 정도였죠. 의사와 나눴던 대화, 암울한 예후를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치료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고 선택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박준서 박사와 그의 연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호전을 보인 환자들의 사례까지. 이것이 어머니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서양 의학만을 신뢰해 오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한의학을 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포비에리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제가 이번 학회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거였는데 포비에리아 어머니가 말씀을 끊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서양의학을 신뢰해 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게 최선이란다. 하지만 엄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요. 내가 의사라는 건 알지만 엄마는 아직도 널 믿기 힘들구나. 전통의학이라니. 어떻게 그런 건 믿을 수 있니? 엄마가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고요. 제발 마지막으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포비엘 그만하렴. 엄마는 이미 결정했다. 한의학 같은 건 고려할 생각도 없어 전화를 끊고 좌절감에 휩싸였어요. 분통이 터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얘야, 어제는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로 모셨어요. 박준서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30분 동안 저는 어머니께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회의적이셨지만 점차 그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 환자분 사례 좀 보세요. 서양의학으로는 별다른 호전이 없으셨는데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셨다고요. 엄마에게도 꼭 이런 희망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딸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엄마는 귀를 닫아버렸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당연히 낯설고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우리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어떨까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알겠다. 포비엘이야, 엄마도 믿어볼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안 믿을 수 있겠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께 연락도 드리고 병원과 일정 조율도 시작했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박준서 박사의 연구와 한의학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정보와 지원을 모았고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특별한 의료 지원을 받으셨어요. 박준서 박사님께서 미리 항공사에 연락하셔서 의료진을 배치해 주셨거든요. 간호사 한 분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물을 투여했죠. 또한 산소 마스크와 모니터링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서 어머니의 건강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어요. 비행 중에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좌석을 완전히 눕힐 수 있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죠. 의료진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편안한 자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장거리 비행에도 어머니의 컨디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박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응급 이송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의료 장비를 갖춘 차량이었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탑승시켰고 차는 곧장 경희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박준서 박사님께서는 이송 과정 내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확인하셨죠.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준비된 병실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미 담당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철저한 검사와 함께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준비와 지원은 박 박사님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세심하게 우리의 여정을 챙겨주시고 최선의 의료 자원을 동원해 주신 거죠. 낯선 타국 땅에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는 박 박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느꼈죠. 박준서 박사님과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은 영어 또한 훌륭해서 저희 어머님과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어요. 음식, 언어,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까지 모든 게 뉴욕과는 달랐죠. 압도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새로움 속에서 병원은 우리의 정착점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1년의 검사와 평가를 받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냈죠. 박준서 박사와 그의 팀은 철저했고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는 지켜보고 배웠죠. 그들의 접근 방식의 모든 디테일을 흡수하려 했었어요. 혀와 맥박 분석 같은 전통적 진단법을 현대 영상 기술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 말이에요. 질병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영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점도 인상 깊었죠. 그건 제가 서양의학 교육에서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총체적 관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보고 깨닫게 될수록 그 방식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몸과 마음, 영혼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다뤄야 했던 거예요. 의료 예약 사이사이에 박 박사는 우리를 한국 문화에 푹 빠뜨리는 걸 자신의 임무처럼 여기셨어요. 병원 한약과를 안내해 주셨는데 말린 식물과 뿌리가 가득한 유리병들이 무지갯빛으로 줄지어 있었죠. 음양 오행 경락을 통한 기 에너지의 흐름 등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고대 의학 체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세계관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또한 박 박사는 병원 밖의 세상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활기찬 전통시장에 데려가 주셨는데 상인들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이 팔고 있었죠.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는 법,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에 감동받았어요. 어딜 가나 미소와 친절이 있었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느껴졌죠. 이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차이를 넘어선 인간 연결의 힘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치료 계획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표적 서양 약물과 침 한약 뜸 같은 전통 한방요법을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이었죠. 모든 요소가 꼼꼼하게 선택되고 개인화되어 어머니의 독특한 피로와 체질에 맞춰졌어요. 어머니가 용감하게 이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 박 박사와 그의 팀을 믿고 맡기는 모습을 지켜봤죠. 쉽지만은 않았어요. 치료는 강도가 쟀고 진전은 덜였죠. 그리고 천천히 놀랍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뺨에 색이 돌아오고 눈에 빛이 스며들었죠. 식욕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만드는 활기찬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저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침자리를 찾는 법, 한약 따리는 법, 어머니의 몸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는 법을 배웠죠. 이건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었어요. 책과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합적 접근에 바친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혜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었죠. 어머니의 치료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울 생활의 새로운 리듬에 빠져들었어요. 낯선 곳은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를 편안함과 소속감이 대신하기 시작했죠. 병원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고 그곳의 직원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배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고대 문헌과 현대 연구 자료를 뒤적였어요.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면서요 한의학 철학에 매료되었죠. 우주의 축소판인 인체 음양과 오행기의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는 개념의 말이에요. 그건 제 내면 깊숙이 공명하는 세계관이었어요. 연결성과 완전성에 대한 통찰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머니는 꽃을 피우고 계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어머니다워지고 계셨죠. 치료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활력을 안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쁨 그 자체였어요. 희망과 치유의 힘을 매일같이 일깨워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변화한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미묘하면서도 근원적인 방식으로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내면에 알지 못했던 연민과 연결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침술 클리닉에서 보조하던 중 특별히 힘든 환자분을 만났어요. 연로하고 몸이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이었죠. 바늘이 닿을 때마다 움찔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어요. 단순히 증상의 집합체가 아닌 살아있는 한 사람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보게 되었죠. 함께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건네고 손길을 더욱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손길 아래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숨소리가 가라앉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걸 보았죠.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깨달음 같았어요. 제가 되고 싶은 의사, 제가 세상에 가져다주고 싶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엿본 순간이었죠. 그저 기술자나 과학자가 아닌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자 말이에요. 이 경험을 박 박사와 나누었더니 그는 알만한 미소를 지으셨죠. 포비엘, 그가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질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닿는 것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우리가 귀국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단지 여행 가방만 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이디어와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싸고 있었어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앞길에는 도전과 장애물이 가득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선물과 세상과 나눌 책임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박 박사님은 우리를 도심 외곽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나무와 꽃 사이를 걸으며 달콤한 봄 공기를 마시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포비엘, 그가 말했어요. 당신에겐 위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와 가르침, 변화의 여정이요. 뉴욕에 가서 지금 한국에서처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 균형과 조화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의 연민과 용기를 믿으세요. 울컥한 마음에 그를 꼭 껴안으며 모든 것에 감사를 전했어요. 과학과 예술 지식과 친절,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준 것. 봉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어머니와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오를 때 가슴 속에는 슬픔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소중해진 곳을 떠나는 슬픔, 그리고 앞에 놓인 모험에 대한 설렘이요. 몇 달 전 이곳에 도착했던 나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얻은 배움과 통찰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깊어질 거예요. 제 존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 한국의 한의학에 감사하며 저도 뉴욕에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한국이 더 낫죠.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죠. 택시기사 하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네요. 한국과 일본은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 잘못된 가정이 두 나라에서의 초기 경험에 어떤 색을 입혔는지 생각하며 웃으며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번엔 일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려고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좋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가 제 가방을 건네는 동안 다른 택시들은 출국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한국어 명함을 건네주며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의 평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체크인줄에 합류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익숙한 놀라움이 다시금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매일 저를 놀라게 했죠. 파리나 런던 히스로와 같은 글로벌 허브 공항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정시 출발하는 항공편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아한 계단식 체크인 홀에 올라서니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건축물에 다시 한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건설된 지붕 디자인은 한국의 완만한 산을 닮았어요. 동굴 같은 유리와 철골 구조물은 자연광이 들어오고 전통 정원과 찻집, 예술적인 조각품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세련된 정보 키오스크에서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솟은 무빙워크는 세련된 면세, 부티크와 라운지바가 늘어선 중앙홀 사이를 승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화려한 삼성존에서는 최신식 태블릿 등, 프랑스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 스케이트장, 박물관까지 갖춘 공항의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실내 숲을 지나 셀카를 찍기 좋은 무성한 한류 테마 정원에 들어섰어요. 구석구석에는 한국식 디저트죽, 건강식 비빔밥을 파는 힙한 가게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겼지요.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여행객을 돕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신속하게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글로벌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구글 번역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숙소 근처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전통 예술과 공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레고처럼 생긴 거대한 빛이 나는 벽돌을 제대로 쌓으면 증강 투영을 통해 3D 동물로 변신했습니다. 세계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다문화 체험존에서는 신이 난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연꽃 종이접기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비좁은 복도와 낡은 인테리어의 일본 공항과 비교하면 인천은 정말 발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기술적인 면에 매료되었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때때로 원활한 기능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뛰어난 공항이 증명하듯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했어요.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은 인천공항의 편안함, 편리함, 청결도 면에서 몇 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되는 탑승구 알림 덕분에 출발 시간 몇 분 전에 편안한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역경에 맞선 한국인의 용감한 정신을 보여주는 인천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1958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한국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된 직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상과 육로의 접근이 차단된 전국에 긴급구호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빠르게 건설했죠. 말 그대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공항을 상상할 수 있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굳건히 재건하면서 항공편은 수년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여행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규모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부지를 단순히 확장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메가 커브 개발을 과감하게 승인했습니다. 2002년에 해안 매립지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2년 후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1단계가 완공되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가속함과 동시에 인천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 날아오르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불사조 같은 나라는 전쟁의 침략,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혼란, 엄청난 금융위기,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 등 격동의 역경을 딛고 부활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 매번 잿더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라했던 인천공항을 수상 경력에 빛나는 경이로운 건축물로 확장한 것처럼 국민들은 협동과 노력, 회복성을 통해 미래를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항공 전문가들조차도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이 야심찬 비전을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일정에 맞춰 끈질기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물리쳤습니다. 2005년 기록을 경신한 이 새로운 공간은 광대한 글로벌 연결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인 스캔들이 터지거나 재벌의 독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등 성장 궤도에 장애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때때로 고착화된 위계 질서와 낡은 사회 규범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척자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스타일과 실속을 겸비한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바다를 가로질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대담한 집단 정신을 반영했어요. 인천공항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광활한 한국인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로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법 같은 서울이 은빛 구름 뒤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며 비행 중인 이 용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한국은 후발 국가들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용감한 인내를 통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연대적 승리의 풍요로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뿌리를 가진 이 용감한 페이스세터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일본 여행의 다음 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적 제약이 많은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제 예상을 뒤엎는 비슷한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을 좀 더 넓게 열면 말이죠.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으며 다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뤘던 한국은 이제 왠지 모르게 제 아시아 고향처럼 느껴져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홍대 숙소에서 마이클과 애나와 함께 여행 소감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지.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야. 마이클이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싸한 김치부터 달콤하고 고소한 디저트까지 한국의 찬란한 음식 풍경에 다시 빠져들 준비가 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가장 좋아하는 고추장 맛집에서 제대로 된 귀국 만찬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 바비큐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를 먹으며 질서정연한 일본과 역동적인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양국에 대해 베테랑인 저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흥미로운 관찰을 주고받았죠. 애나는 일본에서는 엄격한 성 역할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한국은 여성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는 우연히 196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 라고 애나는 외쳤어요. 술에 취한 샐러리맨들의 파티에서 술을 따르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밤에 외출하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었어.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은 회의실 건설 현장, 심지어 밤에 길거리까지 장악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확실히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 시인, 정치인,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가게의 친근한 할머니, 사장님들은 애교가 넘치는 아줌마들에게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큰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죠. 마이클은 일본의 형식주의와 대비되는 한국의 감성적 표현과 정감 넘치는 따뜻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눈을 마주치거나 가게에서 가볍게 수다를 떠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 에어키스 미친 듯이 큰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십을 외치는 아줌마들을 볼 수 있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서 밀도 있는 토론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진 다음, 조용한 일본에서 더 넓은 대인관계 관습을 다시 배워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식 반말 스타일의 캐주얼한 솔직함이 제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느꼈죠. 며칠 동안 애나와 저는 전통 공방 수업에 등록했고, 마이클은 장엄한 제주도의 파도를 타러 떠났습니다. 여행 친구로서 저희는 이제 관광 명소를 잠깐 들르는 대신 일상적인 한국인들과 연결되는 더 의미 있는 몰입형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죠. 직물노점이 빼곡히 들어선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서 한복가게 주인이 천연 염료와 수제, 도장을 이용한 한지 공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지는 원래 한국의 최적의 습도에서 주로 자라는 귀한 당나무에서 나온다고 배웠죠.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못생기고 불규칙한 첫 작품으로
종이접기 상자로 접어 떡을 만들었고 애나는 예쁘게 인쇄된 선물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다쟁이 상인들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마시며 각자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강인한 버드나무처럼 이들은 한국 전쟁의 참화부터 경쟁업체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여러 차례 경제적 재난까지 모든 풍파를 이겨냈죠. 하지만 이 강인한 아줌마들이 자신의 기술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인내와 혁신은 한국의 민족적 여정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예술적인 해일이 마을에서 저희는 고요한 할머니가 이끄는 다도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녹차가 쓴맛이 강한 일본의 말차와 달리 어떻게 평온함과 치유를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고즈넉한 대나무 오두막에서 저희는 할머니의 장인의 손놀림으로 차를 따르는 우아한 동작을 보며 명상하듯 어딘가에 빠져들었습니다. 볶은 쌀 향이 나는 보리차티의 향긋한 향을 들이마시자 감각이 깨어났어요. 시적인 경험의 최면에 걸린 애나도 똑같이 최면에 걸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우체국에서 저희는 만년필로 직접 편지를 쓰고 전통 우표로 봉투에 예쁘게 봉인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애편지를 보내니 디지털 소통에 비해 정겨운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밖을 나오며 서울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는 600년 된 한옥들이 현대화를 위해 전통을 희생한 대부분의 아시아 수도들과 달리 전쟁과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늦은 밤 네온사인이 켜진 홍대의 젊음의 거리에서 저희는 숨겨진 지하바와 인디 아트 갤러리를 발견하며 시끌벅적한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어쿠스틱 포크와 감각적인 비트가 어우러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아일랜드 팀 휘슬러와 아프리카 젬베, 드러머로 구성된 귀여운 학생 밴드가 연주하는 것을 구경했죠. 수박 막걸리 칵테일을 나눠 마시며 강한 아프로 비트와 K-팝 리믹스가 어우러진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저희는 멋진 할머니부터 열혈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진 이 포용적인 예술 현장 속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